우리 대종사님 서울 법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대종사님께 서울에 하신 그 법설이 그 정신개벽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정신개벽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개벽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걸으셨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종사님 답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상, 이론상의 진리, 당신이 깨달은 이론상의 진리에 근원한 삼학팔조 차은사유로 정신개벽을 할 수 있고, 그 정신개벽은 과거의 어,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물질 문명, 이게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타당한 적합한 또는 그걸 향도할 수 있는 그런 정신개벽인데, 그 정신개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이론상 진리의 근원에서 그 이론상 진리를 사은으로 펼치고 사유로 펼치고 삼학팔초로 운영해 갈 때 정신개벽이 가능하다. 이게 답인데요. 자,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탁탁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설명한다고 그게 먹히지 않죠. 대종사님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근기에 따라서 설하셨을 건데, 이러한 법문도 서울에 오셔도 결국은 이 법문을 해서 저희들이 정신개벽의 인물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개벽이 될 때, 낙원,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이 펼쳐진다. 이거 대답을 하는데, 자, 여기서 서울의 역할의 중요성은 그 당대, 대종사님이 사셨던 당대, 우리가 보통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참, 물질 문명이 그, 뭐라고 할까, 굴절돼서 들어오죠. 일본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그 안에는 식민지성, 그 제국주의적 제국주의적 그 과정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대종사님께서 겪으시면서 이런 중첩돼 있죠. 한편으로는 식민지고, 식민지의 뭡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권력의 중심이 그 당대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지금도 서울에 있죠. 우리나라도 현재 권력의 가장 큰 중심이 서울에 있죠. 그 당대 때 총독부의 권력이란 건 막강했을 겁니다. 뭐 어떤 그 폭력성, 그건 막강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물질 문명이 물질 문명이라는 건 사실 대종사님이 말씀한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과학이 결부된 문명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서구의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태동되는 그러한 문명인데, 이게 이제 즉 그 당대 경성에서 가장 그게 이제 융성화된 융성이 되죠. 이 현장에 소태산 대종사는 피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정면승부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의도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창신동 회관은 있던 건물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집이 몇 채 있어도 집 규모 자체가 대중 집회를 위해서 지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태동 자체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오시면은 뭐 젊은 사람은 일로 오시고 나이가 드신 분은 절로 오시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이렇게 앉아서 봤다가 아마 계속 어떤 집회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필요성이 계속 느껴졌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도남동 회관이라고 지금 183쪽이죠. 제가 요 사진은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붙여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법문이 들리십니까? 하고 맨날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 사진을 붙여놓고 법문이 들리셔야 돼요. 이게 법문이 들리려면요. 서울에 사신 법설이 내가 많이 접하면 이 법문이 하나씩 들려요. 여기서. 자, 이 공간은 우리가 도남동 회관이라고 하고 말하는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선사님께서 대중집회가 가능한 그런 공간의 확보예요. 공간을 지으신 거죠. 이 지을 때 이야기는 잘 알죠. 이공주 타우님이 출가하시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출가하려면 전무 출신 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어, 그 교당 하나 제대로 지어놓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같은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동 그 집 이렇게 처분하시면서 그 돈으로 그 돈을 통해서 이 터를 장만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까지 이제 지으시고 이 과정인데 이곳에서 아까 같은 그 법설 대승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적합한 정신개벽의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설법들이 이 안에서 무수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법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법설 중에서 또 이제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제가 좀 순서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페이지를 부르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221쪽, 221쪽 마음재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성성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성성원. 성성원 우리가 성성원가에서 뭡니까? 개동 가면은 많이 가죠? 하지만 거기의 성성원, 거기는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성성원과 거기 어머니가 박공명성. 그러니까 박사시와 박공명성이 쌍둥이시잖아요. 이분들을 처음에 거기서 뵙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성성원은 신혼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도 신혼집에 있기가 참 그러시는데 그게 그래서 한 3일, 3, 4일이라고 현재 불법용기 창건사에 써져 있는데 그렇게나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3일여를 계신 거죠. 거기에. 그리고 이 성성원 이분이 그때 바로 입교가 안 되죠. 이제 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 있기는 원기 11년, 이게 1926년, 그러니까 9년에 뵀다가 10년, 11년, 2년 뒤 정도에 이제 입교가 대무사님 제자가 되고 성원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한 33세 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현재 파악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입교가 되시죠. 그리고 이분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그 경성 도남동 회관에 재가 교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성에서 도남동 회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창신동 회관에서 이공주 부타원님이 재가 교무를 했고 이쪽에서 성상원님이 재가 교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가 교무의 제도는 향후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교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교무 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교무 이코르 전무 출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무하고 전무 출신 제도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도 이코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게 대종사님 당대
이 전무 출신이 있고 교무는 전무 출신도 하고 거진 출신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출가도 하고 재가도 하고. 근데 재가에게는 엄격했죠. 어떤 분을 시키냐? 바라지 않는 분. 예를 들어서 제가 계시다가 교무 역할을 했으면 끝나고 나면은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교당에 도움은 주었지 교당에 손을 빌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종사님께서 해서 몇 분 안 돼요. 다 다른 곳도 있어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있고 그다음에 원평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성사모님이 제가교무 역할을 하고 이분이 그러면 저희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출가 전무 출신에 대한 열정도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교무를 할 정도시면 전무 출신에 대한 열정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타원님도 결국은 제가교무를 하시다가 전무 출신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전무 출신 서원을 해요. 그게 대한 법설이 현재 저희가 그 대종경 선해록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종경에도 나오죠. 대종경에 나오는데 여기 한번 대종경 선해록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성원이 대종사께 여쭈었다. 저도 전무 출신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무 출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말씀하시기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과 기도를 올리라. 그러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을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 그 대종사님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 생각에 막 모든 사람을 다 전무 출신 시킬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안 시켜요. 어떤 분은 심지어 시집도 보내요. 대종사님 중매해 갖고 시집도 보내고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가로서 역할을 잘하실 분들한테는 제가 역할을 잘하도록 또 대종사님 하신 면이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그 성상원 구술로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성지부 회원이며 의사 부인인 성상원이 그 당대에도 의사 부인이라면 뭐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성상원이 대종사께 말했다. 가정과 남편을 버리고 그러니까 살만한데 그래도 가정과 남편을 버리고 출가 수도하여 전무 출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법이 생활이고 생활이 불법이다. 가정이 있고 난 뒤에야 사회와 국가가 있다. 제가 출가가 서로 일심합력해야만 우리 회상이 크게 발전한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잘하실 분한테는 제가 역할을 잘해주기를 대중산이 바라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내용이 이 교재 222쪽 보세요. 박효진, 이분이 누구냐면 상상 박장식 종사님 동생이에요. 동생. 이분이 이제 이 집안이 양반 집안이니까 양반들끼리 이렇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옛날에 여자분들을 양반 가도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시켰나 봐요. 특히 양반이라는 혈통이 있는 데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대의 뭔가 교육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못 받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마음의 뭐라고 결핍 같은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효진은 학교 공부 못한 하늘
도학 공부를 하여 부처님의 참제자가 되리라 결심하고 전무 출신을 서원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뭐 오빠 같은 경우는 그 전무 출신 대종사님께 해라고 그거 막 그러잖아요. 왜 나는 또 그러게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제 말이 참 재밌는데 내가 불법 연구의 문을 닫게 하려고 드느냐? 너 전무 출신 하면은 네 집안부터 해가지고 정말 시끄러워. 그렇게 읽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꾸짖으며 타이르시기를. 근데 이 대종사님 참 제자들한테 하지 말, 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내포 형성이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뭔 말을 해도 괜찮아요. 대종사님이 아무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포 형성이 잘 돼 있는 분들 기록이 써져서 그렇지 아무나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읽을 때 내가 만약 대종사님 당대에 살면 내가 대종사님이 저에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 저 말하면 안 되지. 골라서 말해. 골라서. 그건 불행한 거죠. 저희들이. 스승님하고 관계에서. 자, 그러면서는 제가 출가가 둘이 아니다. 제가교도가 없으면 출가자가 누구를 제도하며 중생 제도에도 제가 공부인들이 있어 주인이 되어야 출가가 발을 붙이고 중생 제도를 한다. 그 뒤에 나옵니다. 이왕 결혼한 몸이니 출가하여 불법 연구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제가 하면서 출가의 뒷받침을 하라 하고 부설거사 법문을 들려주었다. 우리 교단은 제가 출가를 똑같이 공구사후보 평가를 하여 천열의 만보사를 대열에 오르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어느 경우는요. 결혼하셔가지고 또 출가도 시켜요. 정부 출신. 그래서 이공주 그, 이공주님 언니 이성각 이분도 나중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또 정부 출신 또 하시고 그래요. 이게 막 사람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출가라는 제도에 의해서 마음 공부의 그 실력과 공도 헌신의 차별은 없다.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은 그럴까? 라는데 우리가 항상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도 일을 해보면 당연하죠. 교당 일 같은 경우 교무가 훨씬 열심히 해요. 제가 이 교무 입장에서 그 말을 하기 좀 이상한데 만약 그냥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상근에서 상근자니까 여러모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한테 어찌 보면 저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요. 그리고 전문적 성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가나 뭐 모든 걸 할 때 그 교무 중심주의로 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이 교단주의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뭐랄까 사제주의라고 해서 교무 출가자들 중심의 집단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오래 가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권력 투쟁이 됩니다. 출가자들끼리 권력 투쟁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해도 여기 같이 제가 출가에 구분 없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누구라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잘 받들여야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출가가 일심합력해서 대종사님 교법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지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성성원의 이분의 역할을 서울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혹여 너무 이분에 대해서 잊어먹으리 이렇게 망각하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성성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성성원님도 공부심이 그렇잖아요. 이게 여건이 좋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내가 정부 추진하겠다 이 마음 내기가 한번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까 어디에 도남동 회관의 재가교무로서 역할을 하고 계셨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종경에 본문이 있어요. 일부 이름을 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본문도 도남동 회관에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분은 그 남편 의학 박사죠. 진대익. 이분을 결국은 이분이 교당을 이렇게 다니신 건 이렇게 계속 다닌 건 아닌데, 이 아내가 그 불법연구에 그 재가교무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협조하고, 또 나중에는 익산총부 그의 그 동화선이 있으면은 이 정기훈련에도 참여해서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사모님이 남편교와에도 노력을 하신 거죠. 그와 관계된 법설이 224쪽 펴보세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해서 등장하는데요. 진대익 이분이 지금 임실분이죠. 임실교당 그 관촌 뭐 임실 이 교당이 세워진 것과 이 집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가서 그 당대 전문 의사죠.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인데 지금 경북금 옆에 창성동 쪽에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성동 쪽에. 근데 이제 이분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상 서문을 이렇게 아마 이제 성사모님도 이렇게 맨날 이런상 서문 이렇게 어, 독송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이런상 서문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물 이런상을 쳐받아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이 딱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대로 보면 상위 몇 프로 아닌 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로 당신으로 말하면 대학도 나왔고 전문의 따기가 그때도 쉽지 않았나 봐요. 이거 보면 쉽지 않은 것이죠. 전문의까지 일단 박사인데 내가 어리석다 하면 이 세상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지. 나는 어리석지 않게 거기서 나는 당신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단어를 빼고 우리 중생은 그래서 내가 중생도 어리석은데 내 속으로 근데 중생은 그냥 모든 생명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어리석지 않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 정도로 하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성상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상원님은 결국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우리 그 교단사로 중요한 것이 그 음부녀, 첫 음부녀, 음부시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단이 타자녀 교육의 타자녀 교육도 하고 또는 그 공도자 숭배도 되는 그 제도로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 음부 은자, 여자는 음모 은녀, 그래서 성별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권장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장학제도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 요즘 말하면 어른을 모시는 그런 제도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 박공명선 이미 돌아가실 때 유언같이 대종사님과 맺기를 바래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으로 이제 그 뭐지 예외 사항이 된 거죠. 예외. 그래서 대종사님 한해서 남녀 구분 없이 은자녀를 맺는 그것의 첫 번째 그 대상자지 않습니까? 물꼬를 열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관계가 깊죠. 이런 거 따지면. 그러면 대종사님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종사님 오시면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을 거예요. 제가 들어볼 소리로요.
정토, 그 총부의 정토님들이요. 부부싸움 뭐 이런까지 대무사님한테 다 항의드리고 그랬대요. 꼭 그 정말 다정하신 친정 아버지. 그게 우리 생각에나 대무사님께 험하게만 보이잖아요. 험하게만 있으면 어떻게 붙어 살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이게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엄할 때 엄하시지 그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총부에서 이게 선날 때 이게 돼갖고 대행사님이 하셨는지 도남동 회관에서 불러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도남동 회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넣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어느 날 소태산 대종사는 진대익을 불러온 게 성상원 남편이죠. 불러 요즘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은 중생에 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거 질문할 만해요. 이게. 우리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좀 얻어야죠. 그래야 이제 이 질문이 가능하죠. 이 서태산 대종사가 그 얘기 물었다. 30년 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임실에서 보통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 학교 다녔다는 거죠. 청소년기를. 그래, 그러면 70년 전에는 어디 있었지? 제가 아직 나이도 50도 못 되었는데 70 전에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 이 질문 이해를 잘해야 돼요. 뒤에 이제 뒤에 설명은 제가 약간 아쉬워요. 진대익은 자신의 육신이 나온 것이 시작이고 죽으면 없어지는 것을 알다가,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삼세와 다생겁내의 이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여기서 삼세와 다생의 이치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기록하신 분이 당신이 느끼는 만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대흥사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50인데, 30년 전에 너 뭐였냐? 70년 전에 뭐였냐? 그럼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부모 출생 전 그런 말이에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너는 뭐야? 다른 말로 하면 1년 미생전 이런 말도 됩니다. 이게 이론상의 그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건든 거예요. 야, 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운사님께서 생멸 없는 도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멸 없는 도 하니까 또 뭐가 영원한 게 뭔가 하나가 딱딱 또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쭉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영원히 뭐가 있다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이런 거, 글쎄 깨달음이 없으면 또 어리석은 거야. 이게 뭐냐? 이론상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자, 이런 법설을 굉장히 깊숙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다생겁내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에게 출생하기 전에 그건 뭐야? 한 생각이 나기 전에는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 바탕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태어날 태어나기 전에는 뭐야? 죽을 죽었다 해도 그건 뭐야? 뭐 이런 과거 이래로부터 쭉 왔던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대종사님 스타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내가 만일 도남동 회관에서 대종사님께서 도남동 회관에 계세요? 뭐 진대익을 불렀어요. 야, 들어와 봐라. 그래서 너 뭐 요즘 뭐 공부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한번 도남동 회관에서요, 대종사님 그 자리에 계셔서요, 저를 불렀다고 한번 가정하세요. 해보세요. 질문 던져보세요.
70년 전에, 80년 전에는 너는 어디 있었냐?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213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213쪽.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상을 버려라. 여기도 성성원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성성원과 관계된 시리즈를 한 편은 본인 얘기예요. 본인이 정부주치를 한번 꿈꿨던 그때 성성원이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요. 제가 출가라는 구별심이 있었어요. 이걸 대종사님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에요. 그걸 한번 대종사님이 정리를 시켜요. 재가를 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출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출가에 대한 분별 주착을 가지고는 이런 쌍의 본령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성사모님은 전무 출신 아니고는 깊은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분별 주착이 계셨던 거예요. 그걸 한번 그 대웅사님이 흔들어요. 그게 이제 성사모님의 남편됨이 아니 내가 이게 우리 사회의 상위 몇 프로도 아닌데 거의 1% 그 몇 프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를 어리석다 보면은 어떻게 하셔 하니까 그 어리석음은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한 발심, 구도, 깨달음, 뭐 이런 공부심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야. 어떤 사람도 어리석다. 진리의 어리석음을 말한 것이다. 이거 말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아상을 버려라는 말이 또 등장은 여기도 성성원이 등장. 시리즈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성성원. 자, 성성원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주에도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원기 25년, 1940년에 총회 때 일제에 의해서 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도 요즘도 뭐 시위하려면은 신고해야 하잖아요. 신고해서 허락 맡아야 하잖아요. 그런 시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 그 모임을 해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세지는 거예요. 일제가 계속. 1940년도 되면 이제 전쟁이 더 많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막 그 회의를 하고 뭐 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지고 교리강연대 같은 경우를 하는 걸로 배치를 시켜요. 이제 그건 이렇게 통과해라고 했나 봐요. 그 종교에서 이런 거 한다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건 해라. 이제 일제에서 이제 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게 1회하고 2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1회 때 지금 문산 김정용 원대 총장도 하셨고 했던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들도 이제 가르치고 뭐 미륵사 지금 지금 익산에 미륵사지 때문에 익산 천도 백제가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얘기의 시작이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문사님이 주산 송도성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다 써준 거, 너무 거 이렇게 써준 걸 그대로 해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나 봐. 그리고 문사님 말씀을 진짜 잘해요. 우리가 봐도 문사님이 진짜 입담은 어디 가면은 빠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 막 박수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무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갖고 해서 성적들이 쭉 나왔는데 서울 출신들인 황정신행님과 성성원 두 분이 별로 성적이 높은 성적이 못 들어요.
황정신행님이 3등인가? 양이 안 차시지. 3등 정도면 양이. 그리고 성사모님은 좀 더 빠졌나 봐, 이게. 그리고 주로 이제 저기 뭐 이렇게 시골 출신들이, 시골 출신분들이 말도 뭐 얼마나 세련되게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종사님은 사람들의 이렇게 호응이라든지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걸 보고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섭섭했나 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진화, 이게 전임 경성 교무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쉬고 계셨는데, 이건 이동진화님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동진화님이 그냥 그거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때는 대종사님한테 온갖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정사 얘기까지 막, 남편 흉까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불러가지고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내용이 이제 한 가지로 설득도 하고 상황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 게 이겁니다. 자, 1, 2등을 한 시골 사람들은 교무가 원고를 대신 써 주었으니 부정이 아니고 뭡니까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대전사님께서 이걸 듣고 이제 쭉 밑에 설명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황정신행과 성성원을 불러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다면서, 예, 섭섭했지? 그 말이죠. 설사 교무가 대신 써줬다 하자.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 잘 하더냐 못하더냐, 대중들의 박수와 감동은 또 어느 정도더냐, 장례 분위기와 대중의 감동에 따라 판정했다 이거예요. 대사님 기준 설명한 거예요. 이게 대중 앞에서 교무가 대신 써줬다고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력대로이니 더 올려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이라도 배우기 위하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교무에게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배우기 위해 교무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쫓아다녔느냐? 교무란 집이나 지키라고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시대에 갈수록요, 교무는요, 교당이나 지켜라고 세워놓은 존재라고 여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많이 느껴요. 갈수록. 전에보다 우리 어른들을 대했던 거하고. 근데 이건 시대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교무는 바로 나 대신이다. 그래서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또 이건 한편으로 교무들한테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만큼 배웠다고 하면서 그만한 이해심과 아량심도 없냐. 이게 배웠으면은 배운 사람은 더 이해하는 마음과 아량심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윤사님 태도입니다. 이제 이것도 진짜 우리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많이 배우면 이해가 더 생긴 거하고는 또 그하고는 또 아니에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떻게 수행하고 도를 이룬단 말이냐. 내가 조금 배웠네, 지식 여성이네 하면서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아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상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성성원님이나 황정신행님을 깎아내리는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요, 이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할 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것마저도 대종사님은 그렇게 가지고는 공부심이 늘어나지가 않는다. 배울수록 이해심과 아량심이 있고 아상을 버려야 된다. 이 얘기가 하여간 요 이야기도 그 도남동 회관에 가서 나를 돌이켜보는 그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아상에 대해서는 그 대종경 수행품 26장에 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과 대화 그 문답하는 내용에 그 등장불 그
머물고 박물관 가면은 대종사님이 사용하셨다고 여기는 등장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법설 꼭 생각이 나는데, 등잔이 바깥엔 잘 비춰도 자기 아래는 이렇게 대 때문에 안 비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쉽다. 아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어, 교무가 대종사의 분신이라는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어, 그 뭡니까? 출가자들, 특히 그 출가자들에 대한 그 뭡니까? 권위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 우리가 교법을 공부하는데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참 조심스러운, 아니, 이게 말이라는 것은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에 독이 있습니다. 양면을 항상 같이 보면서 우리가 중화해 가면서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법설도 도남동 회관에서 꼭 그 이 사진을 앞에 그 도남동 회관 사진을 보면 이 법설이 이렇게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8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218쪽. 이제 또 이 신도들의 성금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도남동 회관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간사나 부교무들도 산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그래서 그 당대에 공양원도 있고, 지금 간사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서기 역할이 지금의 부교무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좀 역할로 보면 좀 비슷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질 이런 분들 살고 계시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걸로는 어, 손위일 감원이죠, 감원. 그 다음에 일문 이일문 같은데 이런 분들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화장실이 제가 이제 중앙총부도 옛날에 대종사님 당대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어쩌다 누가 물으면 그 당대 때 화장실은 어디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저기 있었어요. 이제 말해주고 그러는데 도남동 회관에도 내가 가보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었을까? 옛날식으로는 변소는 있었겠죠? 있어야죠, 변소가. 여기 보면 도남동 회관 울타리 이쪽에 있었다.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이제, 어, 김치 우거지 같은 거, 그걸 이렇게 그쪽에다가 뭔가 버렸나 봐요. 뭐, 오래되면 우리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대행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보시고 나오면서, 이거 누가 버렸냐? 뻔히 알면서, 그래 놓고, 버린 당사자한테 뭐라 한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한테 꼭 대행사님이 뭐라고 합니다. 누가 버린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면은 감당이 안 되죠. 뭐라 하는 것도 아무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중사님 보면 감당이 될 만한 사람한테 뭐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질, 어, 이분이 그 감언으로 그때 이제 발령나서 있었는데 이제 혼난 거예요. 너 이제 왜 그걸 버려서 했냐. 근데 말 같아서는 일문이가 버렸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근데 이분한테 말했으면 이분은 그 감당이 안 돼요. 나가버린다든지, 여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혼나도 살만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지혜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어, 대중사님께서 이게, 그걸 통해서 대중들한테 말을 다 해주잖아요. 야, 여기 교당이라는 곳은 우리 힘으로 네가 벌어서 한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의 그
공금들이 들어와 있다. 헌금 내고 이런 돈은 정말 잘 써야 된다. 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씻어가지고 어? 그것을 씻어서 그 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씻어서 다시 이제 요리를 해서 뭐라 이런 건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회원들이 낸 돈으로 만든 것인데 버리다니 그 죄업을 어찌 다 갚을꼬. 여기서 죄업이라는 것은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기독교적인 죄는 거의 오염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 이 정도 개념? 실수? 잘못? 조금, 이렇게 좋은 것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라는 게 뭐,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골짜기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무사님 말할 때 이 죄업이라는 것도 그럼 죄가 있으면은 고통을 받는다. 이게 죄고 이렇게 써요. 죄고 죄해. 이 죄라는 말은 고통이 따라오고 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거 뭐냐면 나 즐거움이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지? 뭐 이거를 뭐 천국에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행사님께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사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김치 한 폭이라도 소중히 알고 아낄 줄 모른다면 장차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그 뒤에 공중살림이란 회원들의 집에서 모은 것인데 저렇게 아낄 줄 모르다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연한 고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대종사님 사고입니다. 내가 우연하게 좋은 일을 많이 받으려면 공중사업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 어려운 막 저기에서 막 수해로 막 큰 난리가 날 때 내가 뭐 이런 표기도 않고 이렇게 도움을 줘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런 거 교당에서 어디 지금 수해가 났으니까 좀 도웁시다 해서 조금씩 돈 내갖고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데 협력을 많이 할 때 나도 우연하게 소소하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런 거 있으면은 작은 돈이라도 항상 그냥 호주머니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도 호주머니가 몇 번 생각해서 열리고 그래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법설도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게 재밌는 얘기 중 하나가 이질 이분이 이제 서울로 이제 이렇게 감원으로 지금 서울지부 도남동으로 발령을 날 때 대전상이 총부에서 이제 인사드릴 거 아니에요. 갑니다 보니까 조무주신 서원서 쓰고 가라. 그러니까 2당대 때요. 조무주신 서원서가요. 일률적으로 내는 게 아니었어. 이걸 봐도 알 수 있어. 본인의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의해서 조무주신 서원서를 내고 실제로 그 연화장 받는 것이 지금 공타원님이요. 저기 환갑 때 받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나중에 제도화된 어떤 그 정려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걸 봐도. 자, 이걸 그러니까 정무시 서원 내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원은 태엽, 태엽 갚는 것과 같다. 한 번 서원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옛날 그 시계에 보면 이렇게 그 이게 요즘은 약 한 번 딱 갈아놓으면은 계속 쓰나? 지금도 뭐, 약을 또 갈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엽을 이렇게 감는 걸 비유를 해가지고, 이게 태엽이 풀리면 감아야 시계가 가듯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은 꼭 태엽을 감아야 한다. 이 말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예회,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법문 공부를 함께 하고 하는 것이 습성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서울 교도님들 보고 화초교도라고 나와요. 재밌는 말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가면 서방 뺏은 사람, 뺏긴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 할 테니 거기 정신 뺏기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서울에 가면 화초교도가 많다. 누가 그러는데 지일은 하루에 거울을 3번씩이나 본다며 이게 이제 한참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주의를 준 거예요. 주의를. 이분 교무님 잘하시고 뭐죠? 합니다. 이런 대종사님께서 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피고 저렇게도 살피고 하는 모습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공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내 보면 공금을 범해야 쓰지 말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과 이렇게 교당해는 이게 몸에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1쪽 펴보시겠어요? 211쪽. 같은 계열의 법문입니다. 211. 공금 관리해서 나옵니다. 211쪽입니다. 이게 이경순이 이춘풍 서울 경성 출장소 3대 교무인 이춘풍 딸인데 이분이 황타우님이라고 교단사적 유명하죠. 네, 이분이 대종사님께서 이분은 조그만 하신 대종사님 무릎에서 크신 분이에요. 변산에 계실 때 변산님 이게 우리가 변산에서 4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춘풍 선생님 따님들이 황타운, 달타운 이분들이 어릴 때 이제 조그마하들 때 석두암에 놀러 와요. 이제 거기 오면은 때동 애니까 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대종사님 한참 아마 뭡니까 불법 연구의 취지 규약 같은 내용들을 일부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법문 같은 경우를. 근데 이제 막 놀아. 시끄럽게 노니까 대종사님께서 한번 쫓아내요. 저 뭐니까. 그러니까 아니 옆에 제자가 아니 애한테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어 이춘풍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것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 한타운 이경수님이 이렇게 받아 쓴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료들이 있어요. 수양연구 요론에 보면 정정요론이라는 편이 있는데 영보국 정정편이라는 이런 말하면 딴 데로 새는데 영보국 정정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글로 쭉 이렇게 썼던 그런 거 지금 저희에게 나와서 전해져 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 어릴 때부터 되게 대무사님 사랑 이렇게 어릴 때 대무사님 이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분이에요. 저는 이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무사님 어떻게 표현해요? 황타운 이경수님은 사기가 떨어졌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쭉 보아온 거니까. 그래서 천지라도 움직일 힘이 있다. 라는 이 평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경상지부 서기로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뭔가 돈 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 책상 서랍들을 안 잠그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상경에서 보다니까 그렇게 공금을 그렇게 처분하는 걸 보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경순아, 열쇠 잘 간직해라. 견물생심이라 돈 보면 집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안 났다가도 물건 보면 난다는 거예요. 너는 공금을 잃고 남을 시켜서 죄. 네가 돈 잃어버리면 딴 사람들이 걱정한다 이거예요. 네가 잘못한 죄다.
그리고 또 누가 가져갔을까 하고 남을 의심해서, 이게 가져가면 누가 가져갔는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잊어먹으면 반드시 생각이 나더만, 이게. 리스트에 올라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죄인은 가져가서 죄 짓게 한 삼중의 죄가 있다. 이거 된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된사님 항상 당신도 어디 나가면 이렇게 잠그고 가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타인에게 죄짓겠다니까 자기가 잘 안 잊어먹고 공금일수록 철저히 관리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6쪽 펴보세요. 216쪽 생사해탈 공부라 해서 나오는데 또 인물이 있죠. 서울에 박영주. 박영주는 어떤 분이냐면 고모가 누구냐면 박사씨와 그리고 아버지가 박해산 해서 서울의 그 옛 기록을 보면은 박해산이 꽤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소가 서울 제동 31-3 이렇게 돼 있고, 박혜사님 거주지가 일부가 나오는데, 그게 현재 서울 시민선방에서 별로 안 멀어요. 그 길 하나 건너면 바로예요. 그러니까 제동, 뭐 대동, 가해동 그 일대인데 이분이 그래도 이공주 선생님이 편찬한 그 제1대 유공인 역사에 보면은 제동에 살았던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어, 원기 11년 그러니까 대전사님 서울에 가시고 한 2년 뒤죠. 11년에 입교하세요. 대전사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연세가 한 36세 정도 되는. 박영주 이분이 정산종사님하고 이거 보니까 1900년생이니까 같은 나이세요. 나이가 연세가 그러니까 30대 36세 이 정도의 대종사님 제자가 되시는데 자녀가 삼남 이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 딸을 잃었다. 근데 그 유공인 역사를 보면 20세 때 자제가 병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 법서를 넣을 때 제가 창신동 회관에다 넣을까 뭐 고민하다가 도난도 회관에다 넣어놨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소리지만 일단 제가 20세 때에 자녀가 병사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 정도 되면 대략 도남동 회관 때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법설에 보면 생사해탈 문제가 나옵니다. 딸을 잃고 나서 굉장히 슬퍼했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대전사님께서 이렇게 이분 역할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서울회관 있죠? 용광사 그 당대 때 용광사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거기를 가서 이게 일단은 적산가옥이면 가서 이제 지켜야 돼요. 지키고 정부에 세금 내고 그 과정을 하는 것이 뭐 서로 내가 지키겠다고 오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여성분인데도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 6.25 때 막 피난데도 대종사님 그 영정, 대종사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정도로 대종사님에 대한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의 그 마음하고 여기 박영주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대종사님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종사님하고는 아마 이게 감도 차이가 뭐 어마어마한 차이일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읽어야 돼. 이분들에 대해, 이분 대종사님을 향하는 이 마음하고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유교 혼란대로 대종사님만 품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 갈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숙제. 저희 숙제인데, 어쨌든 그 법명 과정에서도 질문이, 어, 저의 본래 마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저의 본래 마음, 신령스럽고, 이 신령스러운 정신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뭐, 이렇게, 그런, 아마 이게, 고모, 그러니까 박사시와 이런 분들 영향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질문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마음을 네가 네 것으로 삼아라라고 해갖고 영주, 신령스러울 영자, 그다음에 그 숫자에서 영주라는 그 법명을 줘요. 대종사님 법명 주는 거 재밌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인연 속에서 법명을 줘요. 대종사님은 이름만 봐도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 인연으로 이렇게 그 법명을 주었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마음이 아프죠. 대종사님도 나중에는 그 아들,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아들. 이게 전후 시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그 아들 잃기 전이실 거예요. 대종사님은 한참 뒤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 제가 217쪽에 대종사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그 육신은 곧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버린다. 인간은 생로병사란 우주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을 영주가 거역하려고 하느냐. 영주도 이제 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해서 생사해탈의 심경으로 안심을 얻어야 한다. 이미 죽은 아기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울기만 하고 있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다정한 말씀이실 거예요. 생하게 이게 우리가 대원사님이 꾸중을 이렇게 꾸지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이렇게 다정함이 깊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생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건요. 이런 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요. 막 멈추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만일 이런 얘기 하면은 멈춰져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이 역할을 하려면 그 지도자의 공부심이 법력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탓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법력을 갖추려고 서원, 발언을 내야죠.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우리에게 과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여간 잘 고민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15쪽 앞쪽 보겠습니다. 앞쪽. 그래서 이제 변사님이 가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뭔 질문을 던져놓고 쭉 이렇게 듣기만 하는 법설들이 있어요. 창신동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럽니다. 여기 성희철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희철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분이 지금 숙명여대의 관계가 깊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공주 선진님하고 같이 그 순종, 황후, 윤비의 시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공주 종사하고도 인연이 있죠. 어,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황정신행님 인도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종사님
이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 리더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대종사님 교법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야죠. 네, 갖고 이분이 황정신해님 인도로 1938년에 입교를 하는데 갖고 의철이라는 변명을 받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법명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의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대종사님께서 의철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의철이를 한가 연약한 여자라고만 보지 않는다. 큰 의리를 혼자만 갖지 말고 이 세상에 널리 펼쳐야 합니다. 본명하고 관계가 있죠? 이 말씀이 그 큰 뜻을 사회를 꿰뚫으라고 좁은 데만 쓰지 말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남편 김동성 이분들도 나중에는 원광대학 설립이라든지 이게 다 학교 법인과 다 관계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발벗고 뛰어갖고 원광대학교 설립에도 큰 역할을 하고 향후에도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을 하고 서울교당의 큰 역할, 성희철님이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에 계실 때 대연사님께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제자들이 물으니 한 명씩 말합니다. 죽음이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나이에도 관계가 없다. 그대들은 죽어서 후생에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게 후생. 그러니까 성원을 물어본 거예요. 떠보시는 것 같아. 이럴 때 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완철 응사님이 말은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왜 법관이 되고 싶어 하셨지?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법률 지식을 갖추어 우리 회상의 발전을 돕고 싶습니다. 회상 발전을 위해서 늘 오매불망하는 마음이에요. 성희철, 이분이 대답합니다.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자들 억울함을 구해주는 그러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건 참 시대의식일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시대에도 이게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황정신행님이 대답했다. 여자가 한 번 더 되고 싶습니다. 내세에는 관세음보살이 되어 남자들까지도 다 제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소태산 대사 말씀했다. 그대들의 뜻이 다 크고 좋다. 이렇게 긍정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러한 태도시죠. 이게 대사님이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툭툭 물으세요. 212쪽 펴보세요. 212쪽. 여기 보면 그 전무 출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참 마음으로 전무 출신을 하겠느냐. 대준사님이 여기를 보면 또 전무 출신을 아무나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원이 있을 때 전무 출신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막 아무나 우리가 이렇게 그때 보면은 너도 전무 출신해라 막 하니까 대준사님께서 서원이 너 진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서원이 진짜 전무 출신이었으면 서원이 없으면 고민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 출신에 대한 대종사님 정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무 출신이라는 제도는요, 대종사님께서 그 변산 시대를 마치고 익산 총구를 건설할 때 구상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무 출신 제도를 이제 한다는 말이 들어오니까 구인 선진님들에서도 너 할래 안 할래 말이 돌았어요. 요게 기록으로 있어요. 일부가.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대종사님한테 물어요. 아니, 이게 하는데 저희도 정부추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본인들의 발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인선님도 다 정부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제가 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추진 제도는요.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품에서는 제가 출가가 구분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서품에서는. 근데 교단품으로 넘어오면은요, 전부 출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충돌되죠. 한쪽에서는 정무 출신이나 제가 출가에 구분이 없어야 하는데 강조가 되고 한편에서는 정무 출신의 역할이 강조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볼 수 있어요. 정무 출신제도를. 한편으로는 정무 출신이라고 하는 교무들 위주의 교단이 돼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정무 출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게 폄하되고 역할에 제재가 당하면은 이것도 대종사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력이 높은 정부 출신이 많이 나오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부심에, 제가 출가 모두의 공부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숙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행사에 묻잖아요. 너 발언 있냐? 무엇에 바르냐고 대행사님이 말하는 것이 이 대종경 교단법 7장 이렇게 나와요.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인가?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인가? 전무 출신들의 숙제입니다. 남에게 위함을 주는,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이 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조 한번 볼까요? 마무리를 220조. 예, 금기를 봐서 키워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성신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어, 그러니까 지도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의 금기가 큰 사람이라면 작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동진화가 도남동 회관에서 이성신에게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나무랬던 거예요. 화분에, 야, 언제 물 주라고 했는데 물을 안 준 거예요. 소태단 대사 이를 보고 말했다. 사람은 근기를 봐서 키워야 하는 것이다. 성신이는 크게 쓸 인물이다. 이게 화분에 물 하나 주고 안 죽은 걸로 저 사람 저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성신 이분은 대인사님한테 할 말도 하고 막 그러시고 이게 그런 그 배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오버돼가지고 막 건넘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근기에 맞춰서 또 크게 키울 사람도 크게 키우고 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게 이러한 모든 대중사님의 법설의 흔적이 어디에 있냐고 요 앞에 사진 제가 그 183쪽에 bonam동 회관 이 사진 이 법당체에도 이 지금 있고 여기 생활체 식당체 생활체에도 대행사님 법설이 여기서 들릴 수 있기를 저희들이 많이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산만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렇게 도남동 회관 법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도남동 회관에 가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저희하고 인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공부하면 인연이 걸리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마치 이렇게 가상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보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